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0차 최고위원회 및 확대 간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0차 최고위원회 회의 및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합니다. 먼저 지도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손학규 당대표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확대 간부회의를 최고위원회와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활약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년 들어서 신년 할애가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년 할애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대통령 주최 신년 할애 회의고 대통령의 신년사는 그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는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날에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나라의 모든 언론은 톱으로 다뤘고 거의 뉴스 시간 전체를 할애해서 보도를 하고 뒷얘기까지 무성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뉴스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저 뉴스 뒷편에 한 줄 잠깐 지나치는 정도였습니다. 신년 할애 장소를 중소기업을 중시한다는 뜻에서 중소기업회관으로 잡고 또 경제를 중시한다고 하는 뜻에서 4대 기업의 총수를 불렀지만 새로운 감흥이 없었습니다. 경제인단체연합회는 빠져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보여주기 쇼는 여전했고 그러나 새해에 펼칠 국정의 새로운 비전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안보와 평화 대신 경제를 주제로 내세우며 기업의 투자를 강조했지만 울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의 혁신을 강조했지만 기업인들에게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밑줄 곳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곳이 있다면 기존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경제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변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는데 정부의 정책에 기본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제, 국내 경제가 튼튼히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정부는 혁신을 말하면서 국민 경제의 기초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의 구조조정을 위한 바탕을 튼튼히 해야 하는데 민생을 흔들어서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앞장서야 합니다. 국제 경쟁력도 기술력도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지 않고 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상공회의소 10년의 덕담에서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인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를 이끌어야 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인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기업인들의 역할,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통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선거제도 개혁은 그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들어야 하고 국민의 뜻을 듣는 데는 국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활성화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입니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구성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여 나갑시다. 이 자리에 함께 자리를 해주신 당직자 여러분,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역위원회별로 당원을 조직화하고 각급 위원회별로 위원회 조직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정치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9년 기해에 바른미래당이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를 위한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태경 최고위원님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회의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그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워마드라는 여성 우월주의 단체에 대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는 워마드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성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워마드가 페미니스트 여성 단체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여성 단체였습니다. 실제로 워마드의 회원들은 여성 우월주의를 공통의 이념 기반으로 하고 있고, 마치 그 KKK라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을 막 죽이려고 했고, 또 IS라는 이슬람 우월주의 집단이 이 서방 문명에 대해서 파괴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테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워마드라는 국내의 여성 테러리스트 집단이 작년 올해를 걸쳐서 굉장히 흉악무도한 이런 테러 공포를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올라온 건데요.
이 워마드는 그 남자들의 씨를 말리는 게 남녀 평등을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남자 애기입니다. 남자 애기를 이제 워마드 사이트에 올라온 건데 칼이에요, 칼. 그래서 얘 살아 있으면 뭐하냐. 한남충이라 그래요. 한국 남자 벌레라고. 커봐야 뭐라고 표현했더라. 커봐야 나중에 자라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런 유충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뭐 이런 글을 올려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작년 8월 12일인데 천주교 신부도 남자이기 때문에 이 일종의 그 테러하겠다는 이런 선동을 올린 겁니다. 성당에 여기 청산가리를 묻혀놨다는 겁니다. 청산가리 이제 먹고 죽어야 된다고. 이게 작년 8월 12일 날 올린 거죠. 또 이 작년 7월 18일에는 동래역, 부산 동래역 앞에서 이 시칼에다가 그 남자 어린애 유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이면 찔러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실제 뭐 결행하겠다고까지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테러 선동 글과 사진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건 이제 자기 아버지를 틀딱이라고 하면서 이게 작년 7월달에 올라온 건데요. 칼을 들이대고 이런 살해 위협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겁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아니 뭐 애들이 일종의 좀 심한 장난을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는 점점 모여가지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정말 빙산의 일각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거든요. 대한민국 여성들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을 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워마드의 만행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여성가족부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진선미 장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워마드를 없애든지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없애든지 둘 중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만 더 준비했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이제 그저께 천안함 북한의 폭침 덮고 넘어가자는 취지의 말을 했고 또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제 다시 답변을 냈는데 거기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천안함 사과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 간 화해를 위한 노력도 이해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천안함 문제나 그 연평도 폭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온 겁니다. 이 목적이 뭐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 제재 완화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이 하고 있는 5.24 조치는 미리 완화해 주려고 지금 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5.24 조치의 전제가 바로 천안함 공격에서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작년 이게 작년 9월입니다. 제가 이제 대정부 질의 자료를 모으려고 국방부에 질의한 게 있는데요.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 서해안 완충구역을 합의를 했는데 완충구역 기준이 뭐냐? 완충구역 기준에 보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완충구역 목적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거기서 말하는 해상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달라 라고 제가 대정부 질의 자료를 보냈고 그 답변이 왔는데 우발적 충돌의 제1, 2연평해전
대청해정,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사례로 적시한 겁니다. 이게. 이 국방부 공식 답변서입니다. 그때는 제가 공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 실수인지 아니면 저렇게 의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발단이 됐던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국감 질의 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 해제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문제가 되니까 다시 덮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 또 통일부 장관이 이제 덮고 넘어갈 수 있다. 근데 덮으려면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로 천안함이나 연평도도 북한의 계획적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충돌로 지금 규정을 한 내부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천안함 사과, 연평도 사과는 우리가 끝까지 견지를 해야 되고 양보를 받아내려는 그런 투지를 가지고 남북 협상을 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지, 북한이 도발을 한 거를 묻어주고 숨겨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지 말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 때문에 그렇도록 집요하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한테 이런 그 굴종적인 평화는 나중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당당한 평화를 우리 국민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대안 제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준석 최고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이 그 임세원 교수님 그 발인입니다. 우선 비극적인 사고를 애도하고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 중에 정신과 의료진이 있어서 누구보다 와닿는 그 의료진의 안전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의료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외 종합병원들의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국가별로 입원 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래 환자들 같은 경우에 공항에 보안구역을 따로 두는 것처럼 그 진입하는 구역을 분리해서 보안검색대를 설치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실제 현재 병원마다 청원경찰 인력 등이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은 보안구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그 운영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이번 사고처럼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위협이 있지만 적어도 흉기가 수반되는 이런 범죄를 막아내기 위해서 보안검색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정치권이 이렇게 화두로 던지기만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에 자율적으로 설치하라고 공문 하나 달랑 보내는 것을 또 병원협회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과 법률 강화로 병원들이 조속히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공조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진의 안전이 곧 환자와 의료체계 전반의 안전입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꼰대 세력의 그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갈수록 가관입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대 남성의 어려움을 축구나 컴퓨터 게임이라고 가볍게 말해서 젊은 세대에게 지탄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손혜원 의원은 신재민 전 사무관을 원색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다가 청년층에 대한 무지를 또 한번 드러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2004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2014년에 공무원이 된 것을 두고 고시공부 기간이 길었다고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군 복무 포함 최근에 7, 8년 걸리는 현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량진에서 컵밥 드시면서 고시생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던 모습과는 전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감언이설을 풀어서 고시생들을 늘려놓고는 뒤로는 이런 식으로 장수생에 대해서 내려보는, 조롱하는 비하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재민 전 사무관은 행정고시 재경직 평균 합격 연령대에서 합격한 것입니다. 주소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근거가 없는 추론으로 인격체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수준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글인지 골방 음모론자의 글인지 알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과거에 정작 고영태 씨는 공익제보자라고 보호하자는 이야기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옹호했던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이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부 예산 36억 원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정황이 담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빵 터지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다. 일이 잘 되면 말씀하신 대로 러닝셔츠 찍고 놀자. 이런 수준 낮은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된 뒤에도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로남불하지 말고 신재민 사무관을 겁박하는 대신 그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게다가 내로남불은 이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본 스킬이고 병주고 약주고 하는 행태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신재민 씨에 대한 겁박을 중지하라고 논평하자 적반하장으로 신재민 씨의 극단적인 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므로 그만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좌파 인사를 동원하여 신재민 전 사무관이라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정도로까지 몰아붙인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사실이 자명한데 지금 와서 오히려 야당에게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니 진짜 이것은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양심에 털난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모든 논평을 하기 전에 거울을 놓고 읽어본 뒤에 웃음이 안 나오면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어제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회사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매각 대상은 중국의 게임 기업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한 기업인이 사업을 접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요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기업인이 왜 20년을 운영해온 본인의 창업 기업을 이번 정부 들어서 포기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이든 세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넥슨이라는 기업은 국내 증시 기준으로 하면 기아자동차보다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처럼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국내 게임 업체들의 수출액이 국내 컨텐츠 수출액 6조 7천억 원의 56%인 4조 1100억 원 수준을 잇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성공적 연쇄 창업가로 존경을 받는 이재웅 기재부 혁신성장본부장이 사임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실제로 내실이 있고 방향성이 옳다면 왜 기업인이 자신의 피땀으로 이룬 회사를 중국 기업에 팔려고 하고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존경받는 혁신성장본부장이 사퇴하겠습니까? 넥슨의 매각이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정부의 각성이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업 전반에 있어서 꼭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그런 자영업자들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계층에서 모든 업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수표만 남발하면서 혁신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최고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권은희 최고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새해 처음 회인데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전의 시의원 김소연, 기재부 전 사무관 신재민,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젊습니다. 똑똑합니다. 아직 소속된 사회에서 경험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입니다. 그들은 원칙을 얘기하고 싶었고 공정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신재민을 고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신재민 비망록을 보면 정무적 고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는, 특히 정치권은 정무적 감각이라는 미명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경륜으로 자리를 오래 보존하는 사람들은 정무적 감각이 탁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젊은이들이 성가시고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의 조직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재민 씨도 본인이 정무적 감각에 길들여지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김소연 의원도 내가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내 양심의 얘기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떠드는 이 정권도 부패하고 낡은 이 사회를 못 바꾸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합니다. 신재민 씨에게 돈 벌러 나온 거라는 악당까지 퍼붓고 사기꾼 프레임을 씌우는 걸 보면 더 낡은 사회로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정무적 감각에 물들지 않은 그들의 시각이 옳다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 사회는 진보하는 겁니다. 김소연과 신재민이 범죄자로 전락한다면 어느 젊은 친구가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겉모술수가 난무하고 권력이면 다 해결되는 이상한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해괴한 말폭력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몰지 마십시오. 민주당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외친 말,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인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자. 이제 바른미래당이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최고위원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아픈 곳을 찔렸나 봅니다. 유례없는 원색적 표현으로 공익제보자를 비난하고 그의 용기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표현대로 망둥어이자 풋내기인 32살 한 청년은 거대 권력 앞에 공포에 질려 유서까지 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당연히 더 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 사무관의 주장은 정황상 충분히 개연성이 높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죄라면 적작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불의를 참지 못했고 민간 기업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부당함 역시 못 본 척 넘기지 못했던 눈치 없는 양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국회에서 그 진실 여부를 밝히는 일은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서 양심과 정의가 부조리와 불의를 걷어내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19년 양심을 살리고 정의를 밝히는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당 기재위 소집에 대한 신속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위원회 2018년 사업성과 및 2019년 사업계획 PPT 발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당의 전국위원회 위원장님, 상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두 참석하는 확대 강부회의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발언을 청취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전국위원회 위원장들만 전국위원회의 사업 성과와 19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당원에 명시된 전국위원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은희 전국여성위원회 위원님께서 전국여성위원회 18년 사업계획과
사업 성과와 2019년 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 최고지도부가 9월 2일 시작돼서 그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그 조직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 여성위원회를 제대로 조직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몇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우선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화 정책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선거가 우리 그 6.13 지방선거에 263명의 여성 후보들이 뛰었습니다. 이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지역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서울, 경기 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당 여성당직자 간담회, 그리고 11월 21일에서 22일 홍천에서 전국 여성위원회 발대식 및 워크샵을 했습니다. 현재 여성 부위원장은 총 88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총선 성의와 여성의 원내 진입 30%를 2019년 전국여성위원회 추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찰하고 또 여성지방의원협의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치발전센터를 개소하고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우리 여성단체들과 릴레이 정책 간담회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위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 조직 교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최종호 전국시니어위원회 위원님께서 전국시니어위원회 18년 사업 성과 및 19년 사업 계획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시니어입니다. 시니어위원회 최종호입니다. 지난번 새해 건강하시고요.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줄기차게 노인위원회를 시니어위원회로 바꿔달라 그랬는데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 저희들 말씀을 들어주셔서 위원회 명칭이 이제는 시니어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최고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시니어위원회 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문위원과 부위원장을 합해서 32명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국 노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시식을 했는데 이때는 특히 우리 대표님이 단식 투쟁을 하는 8일째 이런 큰 행사를 직접 해주셔서 대단히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갖고 대표님에 대해서 많은敬意를 표시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저희들이 전국 시니어 추진 목표 및 과제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전국 조직을 확대해서 우리 당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데 큰 일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물론 전부 다 공동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연동제 비례대표제의 관철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전국 시니어위원회를 권역별 4개 분과위원 정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시니어들의 내규 규정을
1월 15일 안으로 제출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국 연수를 통한 당세 학생을 해서 당의 애당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도당을 5개 전국적으로 구별해서 예를 들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그 다음에 호남 지역, 그 다음에 영남 지역을 해서 순회 여러 가지 회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국 시니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에 많은 건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의사항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당무위원회에 대한 쿼터제를 늘려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N분의 10, 20에서 예를 하나 들면 좀 안 됐습니다만은 청년이나 여성들은 적어도 이 쿼터제에 의하면 당무위원들이 90명에서 3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명 저 혼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쿼터제를 내서 저희들에게도 제가 추천하는 사람과 또 지역의 도당위원장들, 노인위원장들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당무 실무 제공의 운영비 지원비 말씀드렸으니까 당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직책 당비 조정입니다. 직책 당비의 조정은 저희들이 5만원에서 위원장은 5만원, 부위원장은 2만 5천원을 지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쪽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게도 꼭 같은 걸 알고 있습니다. 직능이나 그 다음 장애인도 적어도 위원장은 2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10,000원 정도를 해달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디에 나가서 시니어 위원장이다 뭐다 하면은 이게 동네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도 이게 말이 몇 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에 대한 격상을 좀 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다음번에는 청년이나 여성과처럼 선거를 통해서 대표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사실 어디 가서 시니어 위원장 그게 뭐 하는 건데 하는 정도고 노인정에 가서도 이게 저희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추진 과제 사업 계획표 일정은 저기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시니어 위원회 규정 관계는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 전국 시니어 위원회의 위원장 약관명과 부위원장 둔다하는 이런 개정들이 쭉 되었습니다. 이를 시간상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에서 시니어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저희들이 바라는 게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데 대표님들은 최고위원님께서 많은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최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수민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님께서 전국 청년위원회 2018년 사업계획 및 19년 사업계획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위원회 김수민입니다. 지난 하반기에 손학규 대표님과 또 김가연 대표님, 지도부와 또 의원님들의 응원과 성원 하에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초월해서 청년들 사이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 또 개념은 미래일 것인데요. 청년들이 미래를 어떻게 쟁취해 나갈 것이냐,
아니라 요즘 청년들은 내 미래를 얼마만큼 뺏기지 않을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미래, 또 사회적 미래, 정치적 미래, 다양한 차원의 미래에서 청년들이 고민과 또 많은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경제적으로는 뭐 취업과 기회 평등의 문제, 아니면 뭐 당장의 의식주, 뭐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고립된 세대 담론 또는 성폭력 범죄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가불관계로 대변되는 지나친 권위구조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선거제도로 말미암은 이제 양당제 고착, 또 대한정당으로서 투표가 사표화될 우려가 있는 부분, 국민청원의 유명 무실화로 인한 좌절감, 또 막연한 혐오감을 양산한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청년들에게 아마 팽배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또 종합되어서 또 하나의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로 나타나는 부분은 청년층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맹목적인 혐오일 것인데요. 오늘 또 그 하태경 의원님과 등등 말씀하셨지만 그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표출이 되어서 이제 맹목적인 혐오를 이제 맹목적인 혐오가 20대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명확한 논리를 제공해서 정치 소통 창구를 바른미래당이 개방을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이런 이제 맹목적인 혐오의 사태는 저희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으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제도적인 이제 개진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청년들과 함께 나눌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2019년도 청년 최고위원회의 추진 목표는 청년들이 각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 소통을 나눌 수 있고 또 그 소통으로 인하여 이제 정책적 또 입법적인 결정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문제 수기위원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청년들이 조금 더 캐주얼하고 좀 편안하게 본인들의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소셜미디어 방송 채널을 개국하고요. 그것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전국 청년위원회가 독립적 기구로 좀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국 지역에 이제 조그만한 단위의 청년 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의 청년 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거대 담론 말고 다양한 이제 아주 작은 담론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개진되고 있는데 그런 틈새에 있는 청년들 단체와 함께 컨택을 해서 다양한 정책들 함께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계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청년의 야심차입니다. 이어서 한지호 전국 장애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시죠. 전국장애인위원회 한지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전국장애인위원회 사업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국장애인 단체 방문 실적을 여기 적어놨는데요. 방문 실적이라기보다는 전국 장애인 단체가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신체 부위별로 그리고 기능별로 그 장애에 따라서 장애인 단체가 이제 많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따라서도 장애인 단체가 많이 설립되어 있는데 뭐 그 혹자는 왜 이렇게 많아서 오히려 관리하기도 힘들고 통일돼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효율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그 소수자 중에서도 장애인이란 소수자 중에서도 또 소수인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수자 보호에서 관점에서는 장애인 단체가 많은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복지에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말이라서 여러 단체가 주관하는 송년회라든가 어떤
회의를 참석했다는 건 참고로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한 주는 그 저희 전국 장애인위원회에서는 참 착잡한 한 주였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딱 일주일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사실 우리 장애인계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망언이고 또 참사라는 어떤 그런 표현까지 쓰는 굉장히 격앙된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한편은 또 임세원 교수님이 정신장애인을 그 진료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장애인 단체 저도 이끌어오고 장애인위원회를 맡아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인의 명복을 빌기도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정신장애인의 낙인 효과가 더 이제 또 퍼지고 또 진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되는 마음도 사실 저희 장애인 그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에 관해서는 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장애인 그다음에 사업 실적으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의 어떤 그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인해서 바로 그 저희 그 장애인위원회에서는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도와주는 바람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바로 저희 규탄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본인은 실언이라고 했지만 이 발언은 이제 모든 장애인의 공분을 사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평소의 성정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공인들은 장애인에 관한 행사라든가 어떤 발언을 하실 때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일상적으로 쓰였던 그런 단어들 장애인을 표현했을 때 뭐 시각장애인을 뭐 맹인이라든가 장님이라든가 청각장애인을 뭐 벙어리, 귀머거리 뭐 이렇게 그러다가 뭐 법률 용어로는 농아자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뭐 정신장애인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용어를 쓰는데 어떤 습관을 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규탄 성명을 발표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장애인 단체가 전국 장애인 단체 총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보통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야당과 뭔가를 걸음을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장연과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원래는 그 저기 부총장님 오늘 의결한 지금 형상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국 장애인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약 30명여 명 정도, 그러니까 부위원장단을 한 10명 정도, 10여 명 하고 자문위원단을 20명 정도 해서 한 30여 명 정도의 장애인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1월 11일은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시면서 장애인위원회를 발족을 할 것입니다. 예, 그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장애인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수자 보호라는 제목으로 정책 세미나를 1월 31일 날 여기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를 합니다. 장애인위원회에서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비례대표제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자 보호와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능을 하는 게 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위원회에서 주최를 한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 장애인위원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님 그 의원실하고 공동 개최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소수자 보호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책 세미나를 합니다. 여기는 현재 그 정계특위 위원이기도 한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하고 저기 또 따로 여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많은 페이퍼를 낸 그런 교수님을 지금 그 섭외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미래당 우리 바른미래당의 장애인 정책위원회를 주관을 해서 장애인 정책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2월 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장애인계의 그 지금 시급한 정책 그리고 현재 정책이 어떤 모순된 점을 발췌를 해서 그 수렴하고 해서 그 전문위원과 정책국과 협의해서 미디어 데이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2월 말 정도에 그 장애인 정책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진 목표 및 과제에서는 지금 우리 당의 사활을 거는 그런 목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당원 확충, 이건 당연히 장애인위원회로서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정책의 수립이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캠페인 및 정책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위원회를 오늘 구성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국 장애인 기관을 방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전국 장애인 기관이 한 100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장애인 기관만 해도 한 50여 개 정도 되는데 여기 쪽하고 계속 유대 관계를 갖는 게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굴하여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입법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중에서 장애인 정책이 굉장히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의 어떤 실정을 잘 모르고 정책을 어떤 광고적인 효과만 하기 위해서 내는 정책도 있고 예산도 없이 그냥 선언적인 그 정책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와 연계해서 투쟁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일정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정책 개발 및 입법 제안 마지막에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1년 12달 진행을 할 것이니 최고위원님들께서나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토론회 안을 여기도 첨부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일정 부분에서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그 목숨을 걸고 도입하시고자 한 제도이니만큼 시간을 좀 내서 한번 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위원회 규정은 이건 아마 법률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장애인위원회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그 장애인위원회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 계획 및 성과들이 아주 왕성한 것 같습니다. 오시면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황한웅 전국직능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국직능위원장 황한웅입니다.
먼저 오늘 와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원이 최고위원님께서 정무적 관광에서 벗어나야 발전이 있다. 저도 그런 정무적 관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명 받았습니다. 전국직능위원회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대표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현장 탐방, 그러니까 찾아가는 민생 탐방이라는 주제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소통과 유대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님께서 제일 먼저 취임하신 이후에 직능단체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총연합회의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국여왕보호사협회 그리고 5개 단체로 이루어진 건축물연합회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입니다만은 그날 눈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진관사에서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우리 각 회장님, 총장 그리고 지휘지부장들과 연대를 강화해 가면서 대표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토론에 응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우리 직능단체 회장님, 사무총장들이 감명을 받았고 저한테 감사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결국엔 저희 바른미래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저희들을 지원하던가 하는데 우리가 직능단체들 보면 선거 때만 되면 일방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당원 명부 확인 좀 해주십시오, 회원 명부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부터 잘 쌓아서 그때 총선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우리가 지지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직능단체는 직능정지연단체 총연합회가 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그리고 전국 위생단체 협의회가 큰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대 강화를 해서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당 조직과 연대해서 그리고 신규 업종에 대한 새로운 연대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업종이란 것은 직능단체도 보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사단법인이 있고 또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세운 지 얼마 안 된 임의단체. 그래서 임의단체와 우리가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임의단체에도 우리가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 네. 상임위별 일분과 책임제. 이건 저희 당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분과위원회 국회의원님들이 그 분과 소속되어 있는 직능단체와 연대해서 1단체 1 책임제로 해서 우리가 소통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 세 분이 계시면은 보건복지계 소속 여러 가지 외식업, 음식업, 숙박업 전부 그 업체를 우리가 간장하고 그 업체가 하는 행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총회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직접 가서 찾아뵙고 또 우리가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은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훨씬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책 협약을 통한 당과 유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평상시이기 때문에 정책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선거 직전에 가서는 우리가 지지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속적인 직능조직 연대 강화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규 우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임의단체와도 연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특별위원회라고 이렇게 제가 기억했습니다만 직능위원회 부위원장들은 각 단체의 지휘지부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각 단체 회장 그리고 사무총장을 위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떤 단체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단체 회장 사무총장이 같은 부위원장으로 하니까 너도 부위원장 나도 부위원장 이렇게 돼서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앞으로 지휘지부장들은 주로 부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 큰 단체 사무총장과 회장님들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원 배가 운동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직능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을 특히 외식업 중앙회와 유흥음식업 중앙회, 이용사회 중앙회 등에서 지원해 있어서 10,000명 가까운 우리가 당원이 10,000명 좀 넘습니다만은
당원이 우리가 당원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당의 눈치를 봐가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원 배가 운동, 그래서 2만 명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직능단체에서 새로운 당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는 우리가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도 포함해서 2만 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 올린 신규 업종, 임의단체, 직능단체에 소속된 단체 이외에 보다 임의단체가 수만 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단체와도 유대 강화를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은 내년 총선을 준비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능인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지도부가 귀가 쫑긋했겠네요. 그 당원 백업 운동을 해서 2만 명 확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황한훈 의원께 큰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김혜빈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김혜빈입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 사업 보고와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사업 실적으로는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 및 워크숍이 있었고, 법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 온라인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비 대학생 협의체에도 함께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칼럼을 계속 연재를 했었는데요. 언론 인터넷 매체에 정기적으로 대학생 정치를 말하다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칼럼을 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었고요. 네, 앞으로 추진 목표와 과제는요. 대학생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그리고 자주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제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캠페인과 전국대학생위원회 구성, 그리고 청소년 지지 포럼도 함께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지금 수석 부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9명, 그리고 위원 30명으로 다음 주쯤 최고위원회 올라갈 예정이고요. 기존에 재작년부터 했던 5대 정당 청년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을 기반으로 하여 3대 정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연합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국으로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저학생 정치 이슈 인사이트 운영할 계획이고, 블로그도 함께 하여 소통할 예정이고, 또 한 3분 정도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빵빵 계속 터뜨리면서 유튜브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일정표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톡톡 튑니다. 감사합니다. 본래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멀리서, 그리고 모처럼 만에 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상설위원장이 오셨는데 한두 분 정도만 한 1, 2분 정도 자유 발언을 시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 있으면 딱 한두 분만 간단하게 멘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준비가 안 돼. 그러면 이번 기회에 조금 제가 홍보를 드리면, 아직 상설이나 전국위원회,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위원회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단 그리고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은 이 확대 간부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2월 1일이 되겠죠. 2월 1일 날은 전 위원회들을 다 구성을 해서 아마 246호실이 뒤로 꽉 찰 수 있도록 한번 좀 이렇게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래도 대단한 난데 정당의 회의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앙당 회의를 참석해 보는 것도 굉장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정말 이곳이 꽉 채워서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오늘은 상설위원회만 업무 보고를 했는데 예. 전국위원회는 예, 알겠습니다. 전국위원회만 했는데 특별위원회도 준비가 되는 대로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